나라 전체가 바겐세일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엔화가 바닥을 찍으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일본의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 걸까요? 힘들죠. 요새는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 없다 라는 글이 더 올라와 가지고 그거는 수입품이잖아요. 오렌지, 일본에서 오렌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의 그 수입품은 살 수 없다. 그때 눈물이 났다라든가 그런 글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일본의 경제는 침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 일부 대기업이나 일부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라는 게 사라졌다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아예 중간이 사라졌다. 네네네. 일본에서는요, 뭐 어떤 여성분이 X, 그러니까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싼 나라가 되었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새는 또 심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가지고요, 미국이나 하필이면 한국에도 손매매하러 가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X에 쓰고요. 실제거든요. 미국의 하와이라든가 뉴욕에서 입국 금지당하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손매매로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새 강남에서 3명 정도 일본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러한 손매매 업소를 차리고 열도의 소녀들 그런 식으로 해서 손매매 사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일본에서 그러한 손매매를 하는 것보다 한국에 오는 게 훨씬 많이 벌 수 있다. 그만큼 가난해졌다, 일본이.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크게 보도가 돼가지고요. 일본인들이 계속 증욕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본에서는 이미 보도가 됐죠. 네네. 그러니까 손매매 문화라는 것은 역시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로 가는 게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일본에서는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 잡힌 사람들도 빈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조가 됐기 때문에요. 세계개발은행의 지표를 보면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의 평균을 100으로 보고요. 예를 들면 엔화 70 정도입니다. 70 현재요. 정도. 그러니까 평균보다 굉장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엔화가. 원화는 95 정도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엔화는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1995년까지만 해도 190 정도 있었어요. 구매력입니다. N으로 다른 곳을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현재 일본 엔화는 40%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해외여행 가도 한국에 혹시 와도요. 모든 게 일본보다 비싸다. 그래서 돈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친구들도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한국에 왔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부자는 오죠.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지난해 1년간에 일본에 간 한국 사람들은 약 700만 명 많았거든요. 엔조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일본에서 이쪽으로 온 일본 사람들은 250만 명. 그래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3배 정도 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고 인구를 생각하면 10배 이상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불균형 상태. 근데 원래 교수님 일본 하면 30년 동안 이제 물가 동결이 아니었나요? 이제 물가가 조금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신호가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그게 아닌 건가요? 사실 물가를 2% 정도 올리자 매년 그게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그렇게 시작됐고 돈을 풀자. 내 대신 국채를 많이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2년 만에 성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와가지고 이게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돈을 풀기 위해서 방법은 국채를 많이 매입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 국채를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근데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지금 국가 예산의 일부는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까지 돌려주고 그것으로 일본의 예산의 25%가 들어가요. 국가 예산의 2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러한 구조는 없기 때문에
일본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실패라는 것을 이제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고, 돈을 무제한 푼다라는 것도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그게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돼가지고 새로운 이런 존재가 되어서 금리를 올리자, 바꿔야 되는데 근데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이 상이자로 자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을 지금 갚을 수 없는 기업들이 많은데 갑자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출이 토성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의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뭔가 주식이 네.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 일본 정부가 ETF를 또 그냥 구입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새 키시다 정권은 키시다노믹스라고 해가지고 키시다노믹스, 네. ETF를 쭉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정권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경제적인 정책으로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어도 우리 생활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만 돈을 많이 벌어서 대기업 사원들만 임금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임금이 올랐다라고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물가는 특히 팬데믹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예요. 쭉 마이너스입니다. 한국도 그러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본도 심해요. 국민 부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세금이나 플러스 또 세금이라고 느끼는 공공요금, 이거 다 합해서 한국은 수입의 40% 정도는 그렇게 나간대요. 근데 일본은 그래도 50% 가까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키시다 총리가 방위비, 그러니까 국방비죠, 그것을 2배로 한다고 미국하고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나가냐, 결국은 세금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더 거두려고 왜 하느냐. 그래서 키시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듣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아까 금리는 절대 지금 일본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서민들 죽습니다라고 하는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네. 정말 서민들한테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중소기업이 일본에서 거의 85% 정도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람들은 기술은 있어도 IT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후계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여러 명 이하라든가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거는 연세 기업에 속하지만 그래도 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런 기업들이 아직 많아요, 일본에. 네. 그러나 그거는 자인 전신의 기술이에요. IT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기업으로 들어갔더니 깨끗하지 않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이런 데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한 일본인들이 많고 또 아들들도 옛날에는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맞아요. 요새는 도쿄나 대도시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데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재난이 심각해요, 일본은. 그러한 중요한 제조업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대표가 70세 이상, 80세가 된 대표도 있고 왜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하면 후계자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 폐업을 한대요. 기술도 있고 흑자인데도 폐업을 해요. 오사카만 해도 이만큼 계속하면 요새 나오는 이야기가 2025년까지는 50만 건 정도의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전체로서는 원화로요, 20조 원 정도가 1년에 사라지는 그러한 숫자다, X다. 그렇게 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구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인구는 15살부터 64세까지. 그것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가 거의 9천만 명 정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 갑자기 그러한 노동인구가 떨어져 가지고 10년 만에 7천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계속 이것도 그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도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제조업이나 그 서비스업에서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나 한국하고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한국은 IT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죠. 일본은 IT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인 촌신을 너무 믿어가지고, 그리고 또 IT화 할 수가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주민번호가 일본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IT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할 때라든가 필수적이잖아요, 번호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특히 팬데믹 때 백신 이거 맞아야 되는데, 한국은 그냥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거 입력해서 그냥 5분 만에 다 예약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예약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하루 종일 해도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민번호 대신 마이 넘버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요. 그때 활성화를 뭐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그러나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신청하면 줘요. 그러나 그것을 일본 정부는 의무화하고 싶어요. 아니면 IT화 못하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30% 정도의 일본인들이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국가가 번호로 사람을 감시한다. 우리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도요. 네. 그러나 지금은 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완벽해요, 사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경험도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45년 이전의 일본은 확실하게 사람을 감시하는 그러한 일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우리를 감시할 것이다 라는 조항이 많아가지고요. 30%는 절대 만들지 않다라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완전한 디지털화까지는 시간이 계속 걸릴 거예요. IT화의 어떤 성공과 실패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 인구 축소 부분, 줄어드는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이 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현재는. 그래도 예를 들면 사람이 없어도 AI라든가 IT로 굉장히 많이 만회할 수가 있잖아요. 기계화,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IT화로 사람이 없어도 일은 돼요. 이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구조가 아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20세기의 성공 사례였지만 21세기는 안 돼요. 거기에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윗사람들이 안 바뀌어. 일본은 아직 전신 고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회사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냥 버티고 있어. 한국은 그래도 뭐 빨리 나가라 이게 있잖아요. 그거 뭐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도 문제는 그러한 낡은 세대들이 아직 일본에 많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IT화라는 거 이해를 못 해요.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겠네. 네.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거 크거든요. 지금 그 G세대 네. 하고 60대 노인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은 이메일도 안 해요. 지금부터 팩스예요, 팩스. 아니 그러면 교수님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야 그러면 이게 서민들 중에서도요, 일본 기업 그리고 일본 직장인들 이 겪는 어려움이 상상 초월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IT라는 것은 그냥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IT에 깊은 기술을 가지고 없어요.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라인 야후 사태로 그냥 네이버의 기술을 다 흡수해버리겠다고. IT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이. 정보 유출이 됐으니까 이게 또 한국으로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든가 이러한 이유를 붙이면서, 그러나 마지막 노리는 부분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의 문제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IT 기업이라고 해도요, 거의 시큐리티 부분은 네이버가 100% 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그러한 플랫폼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인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영권을 다 넘겨받으면서 그러한 기술의지는 그냥 한국 사람을 그대로 몇 년 쓰고 그 사이에 다 흡수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좀 보여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재 자체가 없는 곳이니까. 그렇죠. 인재를 키우는데 시간이 또 당연히 오래 그러니까요. 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라인을 만드신 분 있잖아요. 네. 신종호 씨. 그분은 라인 야후의 그러한 그 이사로서는 그만뒀지만, 그러나 CPO로서는 남아있어요.
CPO라는 것은 그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총책임자예요. 그분을 뵐 수는 없어요. 그래도 경영권은 지분을 넘겨받아가지고 갖겠다. 명령하되 기술은 조금 몇 년간 갖고 있겠다. 한국 거. 이게 그쪽에 속셈인 것 같대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의 사고 방식으로 20세기에서 대단한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최근에 TSMC 이 공장을 지었는데 그래도 이런 또 공장이 지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또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TSMC 공장을 왜 지었는가? 거기에서 오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일본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한국의 삼성도 일본 안에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삼성의 기술이죠. 그것을 그 일본 안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는 좀 그러는데 산업 스파이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리 유치를 해준다고 해도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일본에게 많이 노출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대만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일본의 미래 상황이 그러면 계속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현재 이대로 가면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IT화가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일본의 미래에는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IT화의 어딘가에서 성공하여서 IT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일본의 미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한국이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 쪽에서 한국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그 특히 IT 그리고 R&D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나요? R&D 예산이라는 게 일본에 없다라는 거. 일본에서는 R&D라는 것이 국가 예산에 한국은 20%라든가 있잖아요. 일본은 그 항목이 없어요. 그 R&D 부분은 다 각각의 기업에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R&D로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의지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 리만 쇼크 이전에 바블 붕괴 이것으로 기업들이 이게 우리가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된 거죠. 임금도 올리지 않고 내부 유보분이라고 해서 저축을 한 거군요. 일본 개인들도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오, 맞아요. 네. 기업들도 그런 것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르발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일본의 경제를 이런 식으로 만든 하나의 원인. 지금 일본 정부가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 IT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그저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인구가 줄어드는 거 있는데 그러나 R&D로 연구를 잘 해가지고 세계의 첨단 기술 그것을 계속 한국이 갖고 있는 이상 이게 선진국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계에는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유럽에는 노르웨이라든가 1,000만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국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선진국으로 남으려고 하면 한국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 물론 K-팝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엔터테인먼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기술 선진국으로 남아야만이 세계가 한국을 계속 주목하고 거기서 일이 생기고요. 부도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은 거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일본의 서민이자 직장인이면 되게 화가 날 것 같거든요. 네네. 한국의 직장인들이랑은 굉장히 태도나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요, 일단 한국이나 기타 많은 나라에서는 월급이 적으니까 올려달라라는 사람들은 7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70% 정도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국민성이에요. 그거는 사실 그 고도 성장기에는 오히려 회사나 일본 정부가 알아서 일본 국민을 잘 챙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일본 정부나 회사를 많이 믿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위 문화가 많이 원화해줬다라는 거죠. 굉장한 투쟁하기보다는 조정, 화해,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도 1950년대
만 해도 많이 투쟁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노사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만하게 그냥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춘뜨라는 게 있거든요. 4월이나 5월에 춘, 봄 때에 투쟁하는 거. 그거는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많이 그 시위를 했어요. 노동자들이. 그러나 요새는 노동조합에서 그냥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올려달라. 네,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 그런 거 다 제시를 해요. 사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올릴 수가 있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합니다. 물론 한국도 하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월급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 많이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물가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깨달은 거군요. 그래서 실질 임금은 계속 마이너스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그 월급을 올려달라는 일본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키시다 총리가 위에서 올려라.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따라가는 기업은 대기업. 대기업들은 따라갈 수 있죠. 예. 그래도 실질 임금은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중소기업은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국민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기업이 싫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만둬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달라요. 예를 들면 회식을 되게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 이건 한국도 그런 한국도 게 좀 요즘은 있는데. 그러니까 회식에 무리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요. 보너스가 나오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보너스 갖고 나가. 회사를. 근데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토리 세대, Z 세대를 어떻게 다룰까?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공대생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공대생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정치, 사회, 네, 문화 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공대생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던 것은 그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들어가서 역사 공부라든가 철학 공부라든가 그런 거 했어요. 결국은 면섬화부시의 사건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 한일관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큰 계기가 되어서 제일교포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남북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원인이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 원래 좋아했던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계기가 되어서 한국에 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알게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혹시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책을 쓰거나 혹은 반서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